이렇게 유튜브나 그런 다른 플랫폼에서 이렇게 인터넷 방송 같은 거 하는 걸 많이 봤었는데 참 이게 막상 제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니까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많이 이게 어렵다는 걸 새삼 느끼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홍입니다. 네, 좀 특이한 성씨와 이름이죠. 네. 나이는 35살이고요. 어, 저는 미술을 전공한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뭐 예술에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하긴 했었지만 미술 쪽이랑은 사실은 좀 그냥 막연하게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정도였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서양 음악을 전공했는데 그 음악사랑 미술사랑 좀 사조가 많이 비슷하게 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요소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보고 즐기는 것만 이렇게 하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 더 뭔가 내가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내가 뭔가 참여하고 뭔가 내가 도전하고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번 워크숍을 이제 알게 돼서 참여를 하게 됐네요. 뭐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제가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좋은 의견도 많이 나누고 해서 좋은 전시도 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예술을 전공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전공한 사람들 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공연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지금 오늘 공연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분장실에 나와가지고 이거 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그래서 공연을 하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뮤지컬을 하고 있는 공연장이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지금 공연이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극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예술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공연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은 생각보다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쉽게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야 이번 공연 어땠어 하면은 야 그거 그냥 되게 힘들었어. 라고 이게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예상한 대답은 그거는 이번에 되게 연출이 좋았고 뭐 그 깊이가 어땠고 좀 이런 이야기를 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이쪽 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사람들이 좀 적은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되게 목말라 있던 사람인데 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모인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 워크숍 기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을 들어갈 때 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왔을 때 그 감격이라든지 뭔가 그 처음에 대한 그 떨림이 되게 컸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첫 수업 때 이제 제가 들은 화두가 그거였거든요. 그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신입생들에게 딱 물어보신 거죠. 너희들 예술이 뭐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자리에서 선뜻 예술은 땡땡이다라고 대답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대학을 졸업한 지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났지만은 아직까지도 제 주변에 그런 이야기하는 친구들이랑 물어봐요. 예술이란 뭘까? 야, 예술은 뭐인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얘기만 가지고 한 3시간, 4시간씩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거로 정의할 수 없는 결과로 가더라고요. 항상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각자의 생각이나 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어떠한 하나의 그 단어로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예술이란 단어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단어가 느끼는 풍경 그 분위기에서 뭔가 고귀하고 고결한 것, 그리고 뭔가 다른 좀 더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거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 그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잘못된 생각이지만은 저는 제가 클래식을 한다는 이유로 가요 듣는 걸 굉장히 좀 음, 가볍게 여기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튼 나는 죄송합니다.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마치 특권 어떠한 계층이다. 나는 이런 예술을
질긴 사람이다라고 그런 되게 자의식을 굉장히 과잉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고 철이 없었던 거죠. 요즘 제가 근래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예술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사실 그게 되게 간단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명료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술이 어떠한 권위적인 그런 장르이거나 어떠한 그런 대상으로 여긴다면은 그거는 점점 그 격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함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그 점점 보이지 않는 간격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약간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잖아요. 다들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막상 주변에서는 저는 예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예술이 뭔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나 어떠한 그런 허들처럼 느껴지는 건 아닐까.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그런 걸 즐길 수 있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오히려 예술을 그렇게 어렵거나 무겁게 여기지 않고 좀 더 재밌고 가볍고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백남준 선생님 하시는 그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술은 사기다. 그 말이 굉장히 위트 있고 굉장히 유머러스 하지만 사실은 그게 되게 많은 걸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감히 그 분의 그런 지경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예술이 뭐다 그리고 뭐 어떠한 특권적인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는 좀 더 즐겁고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훌륭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그림이라든지 그런 건 또 예술일 수 있겠지만 이를테면 어렸을 때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 물통에 물이 한 이만큼 차있는데 그걸 한번 빙글 돌려서 딱 던졌을 때 이게 탁 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전 친구들이랑 박수면서 이야 예술이다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것 또한 넓은 범주에서 또한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각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가 좀 지향한 목표 중에 하나가 클래식 음악을 좀 대중화시키는 사람들에게 좀 즐거움을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작은 꿈을 갖고 있는데 미술이나 이런 예술 또한 우리가 모두 그런 거에 이렇게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예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주제로서 다가갈 수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아니면은 음. 뭔가 카테고리나 컨셉을 동정할까? 아니면 뭐 시대를 맞출까? 아니면은 뭐 여류 작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대를 뭐 어떠한 시대를 뭐 음. 이야기하는 뭐 그런 식으로 주제를 제 나름대로 정해볼까 음. 하다가 어 그냥 그만뒀어요. 왜냐면은 가장 그냥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그 카테고리가 이제 키워드가 저는 실제로 전시되어야 된다는 그 전제를 저는 거기를 그냥 중점으로 두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여졌을 때 어떤 게 효과적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선정을 하기보다 먼저 제하게 된 게 이제 사진이나 뉴미디어 관련된 그런 거를 먼저 제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는 좀 뭐 상대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음. 모니터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이질감이 들지 않을까 해서 네, 오재호 작가님의 작품들은 제가 게재를 하게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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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회화랑 이제 설치 미술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또 그 모니터로 드러나지 않는 그 어떠한 소재를 썼느냐, 어떠한 터치를 했느냐 같은 특유의 그 질감이라든지 음. 아니면 그 그림 크기가 주는 그 공간감이라든지 그 실제로 마주했을 때 그 현장에서 느끼는 딱 그 느낌이나 감정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작품들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떠한 소재 재료들을 썼느냐를 좀 많이 봤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모래 분사랑 이렇게 유리랑 이런 걸 썼어요. 근데 이거는 화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투명도라든지 아니면 비치는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제가 실제로 보면 좀 더 재미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골랐던 게 김석 작가님의 미메시스 풍경,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그리고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이 안 되지만 이게 실제로 3m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m 아니구나. 네, 2m 30cm 정도 되네요. 아무튼 이게 좀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봤을 때도 그 느낌이 좀 이렇게 이미지로 보는 거랑 다르겠구나 해서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서 제가 선정한 작품입니다. 사실 저는 뭐 이게 미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이런 거는 실제로 좀 제가 보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부식을 시키는 그런 판화 기법이래요. 그래서 예. 이 납이라는 금속에다가 부식을 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그 표면의 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굴곡이라든지 이런 형태적인 느낌은 이거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보기 어렵잖아요. 이게 크게 뭐 확대를 해도 그 디테일하게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제로 보면은 좀 더 이런 질감이라든지 표현의 그런 정도라든지 깊이라든지를 좀 더 느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걸 골라봤습니다. 41롤 감기라는 작품인데요. 이것 또한 그 아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같이 딱 봤을 때 그냥 뭔가 느낌이 있고 확실히 좀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싶어서 골랐어요. 색깔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쓰인 게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위는 이렇게 반듯한 네모인데 밑에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막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돈된 게 무너지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서 위로 향한다면은 그 혼돈이 정돈돼가는 그런 뭐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런 다른 시각에서 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마지막 작품은 이제 김은진 작가님의 벚꽃이라는 작품인데요. 제일 마지막을 고른 작품을 제일 큰 걸 고르자. 무조건 큰 걸 고르자. 왜냐하면은 크기 자체가 주는 그 힘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성악에서 오페라를 하면은 주역 가수들이 이제 아리아라고 부르는 그런 메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혼자 그렇게 멋진 아리아를 부르는 것도 멋지만은 합창단이 때로 나와가지고 그 떼창을 부를 때 그 압도하는 그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그 유명한 우리가 아리아를 들어도 그 비견할 수 없는 그런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도 그 크기 자체가 주는 힘과 인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116cm에 300cm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회화를 그렸어요. 회화를 이제 골라봤는데 그 크기를 먼저 보여주고 싶었고 이 세세하게 또 이제 그림들 면면들이 굉장히 이제 오밀조밀하고 아기자기하게 표현이 됐거든요. 이게 마치 뭐 저 어렸을 때 보는 뭐 원리를 찾아서 같이 그런 그림 회화 자체를 들여다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제일 큰 걸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최희승입니다. 저는 아주 예전에 실내 디자인 전공해서 건축회사, 아니, 건설회사 안에서 모델하우스를 위주로 회사 생활을 했고요. 그 뒤로는 이제 경력 단절녀가 돼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5년 전부터 이제 그때는 이제 디자인 쪽이어서 순수미술에 좀 관심이 생기고 나서 아트 콜렉트도 좀 그쪽에 좀 해보고 관심을 기울여보고 그다음에 도슨트도 한번 해볼까 해서 자원봉사도 좀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또 사진에 관심이 생겨서 제 지금 배경 사진도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항상은 아니고 가끔 그림 작품은 너무 좋은데 전시장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그림이 더 이렇게 격화되는 그런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또 특히 약간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시가 좀 약간 많이 촌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어 있는데 제가 그 이력서 거기 응시 원서에도 쓰는 것처럼 한 20년 전에 제가 뉴욕 모마에 갔을 때도 걔네들은 이미 시민들 참여하는 거나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응모하지도 않고 미술관에 바로 가서 그냥 원하면 참여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었던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또 같이 또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작가님이 이런 게 한다 해서 뉴욕보다는 20년이나 흘렀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림 그리고 뭐 디자인하고 그런 거를
제목이나 뭐 이렇게 이론 이런 거 없이 그냥 느낌으로 그리고 디자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작가 제목이 뭐 언타이틀 기껏 그려놓고 다 언타이틀 1, 언타이틀 2 뭐 다 그렇게 하고 그럼 제 그때 생각으로는 무책임하다. 제목을 좀 잘 짓지. 막 이런 생각도 한 적도 되게 많고 했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하니까 페이머스하게 되는 작가들을 보니까 다들 뭔가 철학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의심이 되는 거는 뭐 하나를 가지고 그걸로 시작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제목 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솔팅이 돼서 난 요런 식으로 나갈 거다. 요렇게 좀 보이는 작가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저도 뭐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예술 작품을 얘기를 할 때 보니까 가닥을 잡고 시작을 할 때 그런 철학적 이론이 좀 바탕이 되면은 어떤 작품을 풀어나가기가 쉽더라고요. 나중에는 제어가 안 돼. 이게 다 이것도 삘이고 저것도 삘이고 하면 다 제어가 안 되고 일단 이론을 잡고 시작하면은 주제도 확실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속아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는 것 같다는 거를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들고 그렇게 그냥 느끼게 되고 그러고서 나서 이제 작품들을 보니까 대부분 유명한 작가들은 그런 식으로 작품을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홍정 씨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20대 작가인데 막 철학을 얘기하고 하면 정말 놀랍다, 천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철학과 미술과의 관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예술의 어떤 진입 관문이 철학적인 그런 아이디어일까요? 그게 요즘에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먹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트 콜렉을 할 때 그 집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볼 때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저거 나도 할 수 있어 정도인데 말은 거기에 나오는 그 내면에 흐르는 그 이론은 너무 심오해. 그러면 막 다 박수 쳐주고 약간 뭐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림이 오를 것 같다. 뭐 요즘에 또 덧붙여서 뭐 흑인 작가 뭐 또 성소수자 그런 사람들 여성 이런 사람들 플러스 그들이 막 예를 들어 막 10년 전에 벌써 이런 걸 가지고 그렸어? 막 이러면서 더 막 예를 들면 10만 원일 거를 100만 원으로 치고 약간 그런 거를 이제 탐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트 콜렉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어머 나도 그러면 나도 만약에 하면 흑인이어야 되나? 그 약간 그런 레즈비언이면 더 잘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요즘에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을 좀 찍고 있는데 실내 디자인이나 건축을 또 했기 때문에 이런 사진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컨스트럭트인데 제가 만약에 나중에 사진으로 전시회를 연다면 사진을 단순히 그냥 그 프린트해서 붙이는 것보다 그 전시 공간을 거의 비슷하게 내 작품과 비슷하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작품을 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서 고르라고 하셔서 그거랑 비슷한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작품이 정지연 작가님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소장 작품은 없지만 요즘에 뭐 오종 작가님도 약간 이런 공간 배치로 작품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한테 영감도 주고 그래서 일단 정지연 작가님의 이 컨스트럭트라는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이것도 사실 벽하고 건물 사이에 닿아갈 수 없는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있는 것들 그 사이를 이제 찍은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순수 작품에서는 거의 못 봤고 또 설치 미술에서 또 살짝 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사진에서만 찍을 수 있는 듯한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해서 사진이 원래 이런 사이나 이런 골목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이제 아까 그 컨스트럭트나 이런 그 조형적인 이미지 사진 말고 그냥 다른 개념인데요. 예. 어쨌든 우리가 참여하는 전시를 주제로 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런 푸바가 사람들이 요즘에 그 여행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여행 사진을 전시하면서 어떤 그 전시장에는 그 해외 여행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관람객들이 와서 사진을 직접 찍어서 해외 여행 갔다 왔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거를 한번 골라봤고요. 예. 네, 마지막 황규태 작가님은 이거는 예. 이게 제작 연도가 1972년에서 80년도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사인의 한국 무슨 올해의 작가 거기서 보면은 이쪽에 그 섹스돌에 대한 다큐멘터리 작가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이슈가 예. 되고 있는 윤석 씨. 중국의 그 인형 공장. 예. 그거를 되게 저도 인상 깊게 봤거든요. 음. 근데 지금 72년이잖아요. 네. 아주 오래 전인데 물론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어떤 연결시켜서 한 몇 년 차이지? 50년 차인가? 네, 그 그러네요. 정도를 연결시켜서 또 이렇게 뭐 철학적인 아니면 뭐 이슈적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전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걸 골라봤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미술관을 많이 다니지는 않았어요. 저는 평소에 책 읽는 거랑 사진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 책을 읽기도 하고 뭐 사진을 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에도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좀 잘 알아보고 싶어서 미술관을 좀 다녀봤는데 사실 미술관이 처음 오는 관람객들에게 그렇게 친절한 컨텐츠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어렵기도 하고 그러던 와중에 이번 프로그램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주로 경영학과니까 고객을 분석하고 뭐 그에 맞는 상품이나 뭐 전략 같은 걸 기획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경험들이랑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평소에 미술관에 대해서 느끼던 좀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 주변에도 그렇게 책 좋아하고 뭐 미술 좋아하고 이런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많이 나눠보고 싶고 배움을 얻고 싶어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예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술은 일단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만듦으로써 어떤 무언가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다? 어떤 메시지를 말을 하고 싶다? 이런 게 모두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예술의 범위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미술이라던가 어떤 뭐 그런 부분에만 좀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요즘 막 그 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힙합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되게 약간
철이 없고 약간 막 나가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그 힙합 하시는 가수분들의 그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막 철학적이고 어떤 메시지를 저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서 디자인, 뭐 실내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공간이 주는 어떤 메시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딱 공간에 왔을 때 나에게 편안함을 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사진을 찍고 싶게 만든다던가 그런 것도 그 공간을 기획한 사람이 이 들어오는 사람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모두 예술이라고 보고 그런 와중에 이제 미술은 우리 뭐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그림이나 뭐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그 관람객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전달해주고 싶은데 조금은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 왜냐면 이게 되게 평면적이고 이게 뭔가 상호작용이 일어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요즘 유튜브라든가 굉장히 관람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미술은 사실 미술관에 딱 이렇게 딱 하나 있고 뭐 도슨트 분들이라든가 뭐 그런 설명이 많지 않으면은 배경 지식이 많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조금 요즘 사람들이 그 미술관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김영수 작가님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아까 예술이란 뭔가에 대해서 예술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네. 아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예. 예술이라는 것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예술이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품이 의도하는 것과 관람자, 보는 사람의 철학,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그냥 단지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했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그 철학과 작품의 의도가 만나서 어떤 그 합쳐지는 과정이 예술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고른 작품들은 거의 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읽었던 것들, 봤던 것들에서 약간 영감을 얻은 것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작품은 위선의 탈 시리즈인데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얻었는데 그중에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고 이제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소설로 쓴 게 있어요. 그 소설을 먼저 읽었는데 그 그림에서 붙는 수식어가 뭐였더라? 아무렇지 않은 사람일 리 없는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그림이 모델이 화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화가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그 표정이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다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에 어떤 이야기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그림을 되게 좋아라 하는데 저도 딱 그 넘기다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사실 엄청 행복하고 뭐 발랄해야 될 소녀의 얼굴인데 굉장히 좀 기괴하고 어둡고 또 소녀와는 어울리지 않는 위선의 탈이라는 그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생각하게 하고 좀 그려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작품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경구 작가님의 흐르지 않는 강이에요. 저도 이제 사진 찍는 거를 취미로 하고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한강에 자주 가곤 해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좀 그럴 때 한강에 가서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한강은 되게 활기차고 에너지 있고 뭔가 그 젊은 사람들의 막 뭔가 그런 느낌이 느껴졌었는데 제가 딱 그 한강을 봤을 때 막 바리케이드 쳐져 있고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굉장히 제가 생각하던 한강이랑 전혀 다른 그런 곳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들 같이 돌아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저도 괜히 약간 기분이 우울해지고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이 사진을 봤을 때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코로나가 왔을 때 좀 굉장히 우울하던 예전과 다른 한강 그리고 제목도 흐르지 않는 강이라는 게 저에게 약간 되게 그때 기억을 떠올리게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박흥순 작가님의 복서 26이라는 작품입니다. 박흥순이요. 또 제가 한강을 되게 자주 가는데 그 사진을 찍을 때 약간 주로 찍는 피사체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사람들 한강 가면은 다리를 되게 많이 찍잖아요. 한강 다리가 이쁘니까. 저는 그 다리를 찍다 보면은 가끔씩 지하철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지하철을 지나갈 때 어쩌면 되게 그냥 퇴근하는 모습인데 뭔가 그 지친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막 힘들어가지고 쪄들어가지고 퇴근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뭐 삶을 뭐 이겨낸다 뭐 약간 전투라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그 한강 다리에서 지나가던 퇴근길에 있는 지금 현대 시민들 딱 그 그림이 뭔가 바로 떠올라지더라고요. 이게 한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강 다리와 비슷하고 그 뜬금없는 장소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요즘 현대 시민들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직성 작가님의 2009년 6월이요. 사진 찍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그림을 보다 보면은 어떤 되게 세밀한 묘사나 그런 디테일보다 뭐 단순한 선이나 그 패턴으로 되게 사람의 시각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저도 딱 이 그림을 보고 그런 걸 느꼈는데 사진을 찍을 때도 그런 패턴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야경 사진 같은 거 보거나 뭐 한국의 골목길 사진 같은 걸 보면은 되게 똑같은 건물들이 이렇게 줄지어 놓여져 있는 사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진을 많이 찍어봤는데 사실 제가 그런 걸 찍을 때는 굉장히 기분 좋게 찍었거든요. 그 야경도 되게 밝고 이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골목길 같은 사진도 그 노을 때 찍으면 되게 이쁘다고 생각해서 찍었는데 이 그림도 사실 비슷한 그림인데 검정색과 빨간색이 섞인 모습이 그 색깔이 약간 우리가 그 찍는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뭔가 힘든 모습? 그 제가 투명인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도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범하게 살면서 보이지 않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투명 인간들이 세상에 존재한다. 약간 그런 책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그 찍었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여기서 약간 투명 인간들이 이 도시를 나는 행복하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도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유성 작가님의 첨벙첨벙이요. 이 그림은 제가 앞쪽에서 그린 그림과는 좀 결이 다른데 사실 저는 이런 그림 되게 좋아해요. 요즘 막 젊은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뭐 단순한 선에 뭐 단순한 색깔들을 사용해가지고 약간 일러스트 같은 모습을 하는 그림들을 아마 대부분 다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원래는 이런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그림은 그냥 보면서 뭔가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고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언의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 황금종려상 받은 작품이에요. 그 영화에서 되게 행복하고 발랄한 장면이 딱 저거랑 비슷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영화도 생각이 나고 그냥 딱 그림도 보자마자 되게 행복해지고 그냥 마음이 되게 즐거워지는 느낌이라서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 마지막 그림을 이걸로 골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현정이고요. 저는 학부 때 영어랑 심리학을 전공했고, 이번에 미술사학으로 대학원을 올라가요. 그리고 저도 평상시 전시회 보는 거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공공미술 시민 발굴단에 참여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제 공공미술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코로나도 심화되면서 미술관에 아예 못 가는 상황도 일어나면서 뭔가 무대를 가상이나 바깥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돼서 뭔가 또 참여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까 의현님이랑 재훈님 말씀 되게 감명 깊게 들었는데 전 예술이란 개인적으로 감정을 되게 섬세하고 세련된 형태로 표현한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MBTI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왜 열광하는가 이런 동영상을 봤었는데 자신의 성격을 대신 묘사해주고 표현하는데 편안함을 느낀다. 이런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항상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상황을 목격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근데 왜인진 모르겠고 그냥 미묘하게만 느끼는 과정 속에서 예술가들은 뭔가 특정한 부분을 날카롭게 포착해서 표현한다고 전 항상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예술이 일종의 감정이나 욕망을 승화한 형태라고 생각하기도 해가지고 뭔가 그런 부분에서 더 매료되는 것 같아요. 뭔가 감정을 날것의 상태로 누군가한테 노출시키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끌리는 형태로 설득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이 더 흥미로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아트 딜라이트라는 갤러리에서 이대철 작가님의 작품을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느꼈던 게 뭔가 가상으로 작품 감상할 때랑 직접 감상할 때 차이가 언제 더 도드라지냐면은 작품의 질감이 느껴질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을 볼 때도 뭔가 조그맣고 약간 불분명하고 자세히 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느낌이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해서 이 작품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부록 작가님이요. 그 중에서 홍익이 인간이란 작품인데 제가 미술과 도덕성 뭐 이런 주제로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미술일까라는 책의 1장에서 예술은 뭔가 불쾌한 것을 다루기도 한다는 내용의 챕터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작품도 뭔가 약간 내부를 찍기도 하고 몸을 다루기도 하고 약간 풍자의 내용도 있어가지고 조금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것이 고대 풍요를 상징하던 비너스의 여자 아이콘에 이제 코카콜라랑 샤넬을 합하면서 혼합되어가는 과정을 그렸는데 이게 상업화되는 과정이 전해지고 뭔가 시대별 산업 구조의 변화가 느껴져서 인상 깊었고 그런 면에서 약간 마르크스주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골랐어요. 그 다음은 신창용 작가님.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코로나 전 시대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왜냐면 서울이 대표적으로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고 이렇게 차도 많은데 이게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차들이 별로 없고 그냥 뭔가 퇴근 시간에도 지하철에도 사람이 없다는 게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도시들에도 사람들이 안 다니면서 길거리 사진을 많이 찍는데 대부분 차가 없는 도로의 풍경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과거를 보게 되는 약간 현재 시점에서 다른 해석을 남기는 작품이라 이 작품을 골랐습니다. 그냥 사실 되게 현대적인 작품이라 선택했어요. 뭔가 최근에 전시회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많이 반영해서 뭔가 그 트렌드에 합류해서 고른 것도 살짝 있는데 약간 뭐 VR 전시처럼 내부 공간에 있게끔 하는 느낌을 들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작품 규격이 가변 크기라고 써 있어가지고 설치를 똑같이 하더라도 다른 공간에 따라서 뭐 좀 더 간격이 좁거나 넓음에 따라서 느낌을 또 다르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유로운 변형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작가님. 푸념이라는 작품인데 이것 또한 뭔가 코로나 시대 속 사람들과 이제 사람이랑 멀어지고 개인의 내면을 마주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우울함이나 답답함이나 힘든 심경 이런 걸 약간 대변하거나 시원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이게 실제로는 종이 크기가 아니라 좀 더 큰 사이즈던데 이제 좀 더 큰 사이즈로 보면 느낌도 조금 더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골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의현이라고 하고 저는 24살이고 대학생입니다. 저는 철학 분야랑 또 미술 분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철학과 미술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좀 제가 공부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전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전시를 보고 나서 이 전시를 왜 이렇게 기획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전시가 기획되는 걸까를 궁금해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제가 기획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흥미로워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술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는 관람객인 입장에서 미술은 아니면 예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작품을 봤을 때 그 미술 작품이나 예술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현상일까? 왜 그런 느낌이 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작품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의 일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반대로 예술가는 어떤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만들어진 작품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고 감동을 하거나 감명을 받았다면 또 반대로 예술가는 그 관객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일부를 또 서로 발견할 수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해보면 미술이나 예술은 또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고 또 예술가나 다른 분들에 의해서 또 타자를 향한 또 도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철학적인 뭐 아이디어나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한 대답은 못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미술과 예술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뭐 각자 원하시는 작품을 이렇게 골라오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장품이 많아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도 없을 것 같고 좀 어려워서 하나의 주제의식을 하나 잡고 그에 해당하는 작품을 좀 골라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이라는 점을 좀 초점을 맞춰서 원래 우리는 다 사회적인 존재였고 또 사회를 벗어나서 혼자 살 수 없었고 그래서 늘 집단 속에서 성과를 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소진해 왔는데 그러던 우리 생활에 어떤 제동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게 저는 코로나19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연결되길 이제 강요받았는데 반대로 이제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멀어진다는 점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아까 전에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반대로 우리는 늘 이제 이 세상에 혼자 와서 혼자 간다라고 한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또 외부의 소리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밀접한 예술 장르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자화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는지 좀 살펴보고 관객들도 나는 누구인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자화상 작품을 5개를 골라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배경아고요. 이번 전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에 이렇게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시 보면서 이게 왜 빈자리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이제 미술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워크샵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신청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4회차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게 이렇게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되고 또 이런 참여로 인해서 이번 전시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미술관 가는 것도 굉장히 좀 뜻깊은 일이라고 여겨지게 이제 그게 생각이 변하면서 좀 더 좀 깊이 있는 전시 참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아들하고 딸뻘 같이 제가 지금
3이거든요. 나이가 되게 굉장히 어리신 것 같은데 저는 관람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도슨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같은 관객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마치 이번 전시를 보러 오신 관객분처럼 저는 눈이 그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전시를 활동을 했으면 아마 제가 이번 도슨트에 참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슨트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이렇게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전시를 오픈하기 전에 작가들이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도슨트한테. 근데 저는 느낀 게 작가는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정말 현미경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잊혀졌던 일들, 우리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 그리고 파헤쳐야 되지만 아직도 그거를 어떻게 보면 땅속에 묻어두는 그런 일상 속에서 그 작가들은 어떠한 사명감이나 어떠한 철학을 갖고 그거를 끄집어내서 작품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글로 보는 것보다 아름다운 그림이나 또 아름다운 음악이나 아니면 또 굉장히 멋있는 설치 작품으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굉장히 글로 보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가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그림을 그리는 사람, 어떤 것을 재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작가들은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사회적 역할은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또 잊혀져 가던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예술로 보여주는 것이 작가의 역할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희한테. 근데요, 도슨트 선생님들 이거 다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설명해도 관객분들 좋아하지 않으시고 다 듣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저희가 작가의 철학이, 작가의 생각이 20가지가 있어도 관객들은 전시를 보는 것은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에 의해서 자신이 살아온 어떠한 세월의 바탕에 의해서 그 작품을 보기 때문에 작가가 아무리 이러한 의견이 있고 철학이 있어요. 그래도 그걸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해도 전시를 못 봤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그것이 내가 2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얻어간다 해도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일상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되고 생각을 느끼게 하면서 그게 바로 나의 예술 활동이 아닌가. 예술이 나한테 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늘 활동하고 있고 늘 느끼고 있던 그런 느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것이 저는 예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일이 있어도 미술관을 가고 되게 좀 기분이 우울하다. 내가 누군가 얘기하고 싶은데 또 그런 얘기는 또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면서 어떠한 작품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같이 이렇게 해소를 했던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대의 예술이라는 거는 그냥 저와 예술과 나가 별개가 아니라 그 예술이 나에게 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요새 또 코로나로 다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힘든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음악, 뭐 미술, 아니면은 뭐 퍼포먼스 그런 것이 다 포함된 예술이 아닐까.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예술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시립미술관이고 미술관의 취지가 일반인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미술을 하는 그런 취지가 좀 많이 담겨져 있어요. 다른 미술관과 다르게. 그래서 아마 시립미술관에서 이 워크숍도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과 같이 참여하는 미술관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신체 드로잉이요. 이곤영 작가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1942년생입니다. 그래서 올해 80살이신데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작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작가가 지금 현재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주목을 좀 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뭐 미술 사이트 아트사에서 다시 주목받아야 할 작가의 35명 중에 유일하게 또 우리나라 작가 중에 한 명으로 이곤영 작가가 선정이 됐고요. 또 올 9월에 또 갤러리 현대에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개인전을 합니다. 이곤영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면은 우리가 퍼포먼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이벤트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설치, 개념 미술을 도입을 했고 또 발전시킨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미술을 처음으로 시초로 한 작가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자료에도 그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작품은 신체 드로잉인데 1976년도부터 시작을 했대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작가들이 작품을 작업을 할 때 캔버스와 본인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작업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곤영 작가는 캔버스를 뒤로 하면서 캔버스를 보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퍼포먼스가 되고 또 그게 하나의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그림을 그리려는 도구가 우리가 붓이나 물감을 사용한다지만 이곤영 작가는 작가의 신체를 갖고 작업을 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몇 안 되는 작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체 드로잉은 캔버스를 뒤로 하고 손을 넓게 뻗어서 손이 닿는 그 순간까지만 이렇게 본인이 드로잉을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다시 주목받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시대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개념 미술이나 퍼포먼스가 이곤영 작가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곤영 작가의 작품을 선정을 했고요. 또 하나 작품은 정강자입니다. 이 작가를 선정한 이유는 이곤영 작가는 다시 주목을 받은 작가로 선정을 했다면 정강자 작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같은 연대 한 1942년도에 태어났지만 201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정강자 작가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강자 작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별명이 60년대, 70년대 별명이 광녀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퍼포먼스라는 그런 의미가 갖기 이전에는 작가들이 이벤트라는 그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뭐 한강에 가서 모래를 갖고 작업을 한다든가 불을 지른다든가 그런 어떻게 보면 일회성을 갖고 있는 사건을 또는 이벤트로 그런 작업을 했는데 정강자 작가는 1968년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여성 작가가 속옷만 입고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광녀라는 그런 별명을 얻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퇴폐 문화의 선구자라고 그렇게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정강자 작가가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을 좀 선도하는 여성 작가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린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난 이후 외국으로 떠나요. 그래서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좀 덜 알려진 작가, 평가가 좀 절하된 작가 그러면서 정강자 작가는 회화로 다시 한번 여성의 억압당하는 그런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또 여성의 목소리를 퍼포먼스도 했지만 정강자는 회화를 하면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린 여성 작가이거든요. 그래서 회화 작품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작가들이 우리가 소장품전 그러면은 서울시립미술관에 소장품이 굉장히 많지만 늘 걸리는 것만 걸린대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늘 불빛이 없는 창고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10년, 향후 10년 동안은 볼 수 없는 그런 작품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원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소장품 전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중성이 있고 인기가 많은 작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작품들은 좀 걸리는 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소장품 전시를 한다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거,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작가의 작품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고요. 또 이제 마지막 작품은 정희승 작가입니다. 정희승 작가, 사진 작가인데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해의 작가의 한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1차원적인 어떻게 보면은 예술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것을 재현만 하고 어떤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희승 작가의 특징은 보여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면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생각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정희승 작가의 특징은 작품에 해석을 붙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각각 그러니까 본인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또 정희승 작가의 특징이 원래는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홍대에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거기서 이제 사진 작업을 하면서 처음 작업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신체나 아니면 사람의 얼굴 같은 것을 많이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작품이 2014년도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작품은 본인의 딸이 굉장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기도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포즈를 굉장히 잘 취했대요. 본인의 딸이.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이렇게 발레를 배운 동료 작가에게 이렇게 포즈를 취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괴기스럽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경건한 느낌이 들면서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는 것이 또 정희승 작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전시의 작품을 선정한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잘 모르는 작가의 작품을 선정함으로써 그것이 소장품이 갖고 있는 소장품 전시의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3명의 작가를 선정을 했고요. 또 안녕하세요. 저는 김둘이고요. 나이는 34살이고, 저는, 뭐, 음악이나 미술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앞에 분들이 다 예술 쪽이라서 조금, 긴장이 되는데, 저는 그냥 일반 회사원이고, 일반 회사원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림 보러 가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그만큼 그쪽에 이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혼자 많이 가요. 그래서 혼자 미술 이제 그림 보러 다니고 하는데 저도 그림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사실 깊이 있게 보지 못하지만 오히려 전공하지 않아서 그냥 순수하게 볼 수 있는 편견을 갖지 않고 순수하게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제가 봤던 이제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랑도 나누고 싶은데 저도 사실 그런 게 쉽지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뭐 그림이나 이런 거 다 좋아하신다고 하고 또 저도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흥미로워서 이번에 같이 좋은 계기로 많이 그림이나 이런 거 얘기하고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림 역사라든지 뭐 이런 걸 공부를 아예 안 했으니까 저도 그림에 대해서 그림은 정말 그걸 잘 아는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만 간다는 선입견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미술관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았고 미술관 가면 재미없다고 이렇게 항상 느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조금 우연히 이렇게 길을 걷다가 미술관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연히 거기에서 그냥 그림을 봤는데 그냥 되게 그냥 그림만 본 건데도 되게 위로가 되고 거기서 막 울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이 그림이 뭔가를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어떤 역사인지 거기에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정말 이 순수하게 그림을 즐기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자꾸 역사라든지 이론에만 자꾸 집중하게 되면은 이런 자유로움을 이제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순수하게 그 그림을 즐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일반 사람들이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건 되게 쉽게 듣고 하는데, 그림을 뭐 보러 가자 하면은 그림을 왜 보러 가? 막 이렇게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것도 미술관이나 미술업계 일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걸 조금 조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보러 가는 게 되게 쉽게 갈 수 있어야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림 보러 가면 막 예전에는 사진도 되게 못 찍게 하고 조용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갔을 때는 이렇게 좀 얼어붙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좀 탈피해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떠들기도 하고 사진도 자유롭게 찍고, 제가 알기로 어디 대림인가 그거를 처음 시도했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스타에 이제 그런 대림미술관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대중들이 좀 쉽게 이제 접하게 미술에 대해서, 미술관 가는 것에 대해서 쉽게 접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좀 사람들이 그림을 보러 가고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하지 않나? 어떤 이론에 자꾸 막 철학적인 이론에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네. 저는 퓨처 서치라는 먼저 작품인데요. 네.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예술 그림 작품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실제 시각적인 거 말고도 오감을 동원해서 하는 작품들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전시들이 좀 저한테는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작품 퓨처 서치라는 작품도 촉감으로 이렇게 정전기로 하면은 음악이 나오거나 뭐 단어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림이나 뭐 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와서 재밌게 경험할 수 있는 작품 같아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오민의 연습곡의 연습곡? 이것도 좀 비슷한 건데, 그 작가님이 저도 몰랐던 작가님이라서 피아노 전공하셨는데, 이 작품은 영상이더라, 비디오 작품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이제 비디오 작품 전시로 봤었는데 그게 되게 임팩트가 컸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작품을 보는 게 재밌기도 하고 인상 깊게 남은 게 있어서 이 오민 작품도 보면 그런 임팩트를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유년, 민정기 작가님의 정유년. 저도 작가님을 잘 모르는데, 민정기 작가님 작품을 보니까 동물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재밌었던 건 그 색감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저한테는 이게 쨍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색감 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 딱 봤을 때 그림이 되게 예쁘고 흥미롭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뭐
정말 고차원적인 그림이 아니더라도 봤을 때 예쁘거나 이러면 보통 사람들도 흥미롭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윤정미 작가의 핑크 프로젝트 사진 전시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게 그냥 찍는 거에 더 나아가서 좀 얼마나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가 이런 거에도 저는 좀 흥미를 느끼는데 이 작품을 봤을 때도 처음 딱 봤을 때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어떤 아이로 자랄까 왜 이렇게 핑크색이 많지? 이러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작품이어서 좀 재밌었어요. 제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노원이의 가족 그림이 조금 어둡긴 한데 저는 조금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냥 아픔이 그냥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소외되거나 약자, 보통의 사람들의 그런 아픔을 좀 그림으로 이렇게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그림이었는데 좀 다른 그림들과 다르게 전 좀 슬픔이 좀 많이 느껴져서 네, 그런 감정을 자아내게 해서 이 그림을 선정했습니다. 저도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음악을 전공하고 있고요. 음악학이랑 그리고 미술 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평소에 이학적인 이런 그 부분이랑 그리고 되게 예술사학적 이 부분에 대해 애매하게 걸쳐 있는 그런 관심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되게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뭐 공연을 보거나 미술관을 가거나 할 때 되게 혼자서도 많이 생각을 이렇게 꼬리를 물고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이에 대해 되게 다채로운 그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예술과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미술관이 팜플렛을 보면 되게 어려운 말들로 이렇게 많이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런 내러티브는 사실 좀 부차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예술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작품의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의 일종이고 그리고 네, 특히나 이게 좀 미술 비평 쪽에서 많이 난무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그 시대적 맥락 이런 상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성 서사를 부여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 학교에서 그 무용 비평 수업을 들으면서 실기한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는 전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뭐 여성 서사를 부여한다든가 소수자 이런 서사를 부여해서 그래서 자기한테 피드백을 하는 게 자기는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철학에 대해 저는 이 용어를 다시 재정의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삶의 철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학계에서 나누는 그런 철학의 범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딱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권 예술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게끔 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티브인 것 같아요. 철학적 말들. 저는 사실 예술이 꼭 메시지를 담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4분 33초가 있는데 저는 그 예술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매번 이렇게 배우는 뭐 음예술의 무슨 뭐 확장이라든가
이런 그런 의미가 사실 저는 존 케이지가 의도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추후에 그 학자들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제정이 된 게 아닌가. 만약에 그 존 케이지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 의도였다면은 그럼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고요. 네, 예술이 꼭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메시지나 의도를 담지 않은 그런 예술이 존재는 하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까지나 그 감상자의 몫이지 뭐 작가가 의도를 꼭 담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우환 작가님의 이 항대화라는 그 작품과 그리고 그 다음에 고른 작품이 정지현 작가의 공공조각화인데 굳이 안 보여주시고 그냥 여기 창에만 이 작품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두 개 작품이 개념 미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각각 가지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 두 개의 작품이 사실 작업과 해체를 반복한 이런 작품들인데 이를 볼 때마다 미적 가치를 어디에 중점을 두며 보아야 할까. 사실 이우환 작가님 같은 경우도 그 작가님의 개인적인 철학이 있지만 막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일 때 제가 이런 작품을 봤을 때는 그냥 결국 현대에 와서는 그 미술관이 개념을 소유한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일을 해체하고 작업하는 과정을 반복할수록 결국 매번씩 조금씩 이렇게 구성과 형태가 달라질 텐데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할까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싶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작품들은 무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점에서 공통점을 지녀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정희승 작가의 2014년작 무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제 컨셉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다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선정을 했지만 되게 일시적이고 그리고 그냥 여기서 저도 그냥 개념을 던지고 싶었기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목마저 무제여서 작가의 의도를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또한 이렇게 4번의 워크숍 동안 결국 그 모이고 해체되는 그런 과정을 지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가 모여서 워크숍을 통해 전시를 구성하듯 다른 배경을 가진 이렇게 관람자들이 각자의 그 생활 속의 맥락에서 작품의 의미와 자신의 이런 개인적인 예술 세계를 구성해 간다는 의도를 저는 전달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네, 되게 가변적일 것 같습니다. 꼭 제가 그 선정한 작품들 아니어도. 네네. 저는 현재 24살이고 전시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배움도 느끼고 많은 학문과 견문을 쌓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운 좋게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멋진 분들이랑 같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잘 프로젝트 이행하고 싶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많은 좋은 시간 보내면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예술이란 항목에 대해서 예술이 뭘까 이렇게 예전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시 디자인이라는 전공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예술에 대한 관심을 더 깊이 있게 가지려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결론 내린 건 그냥 일상 요소 중에서도 예술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책이나 뭐 영화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예술 안에서도. 근데 그것들을 즐기는 대중들도 정말 저 같은 평범한 뭐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즐기는 경우도 있고 뭐 전공을 하신 분들이 즐기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서로 뭐 같은 작품을 봐도 다른 걸 느끼게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전달되는 뭐 마음의 동요라든지 아니면 그 의미들이 자기한테 좀 더 와닿거나 아니면 더 감명이 깊게 느껴진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물며 저는 글을 봤는데 이 글 자체도 제 마음을 울리고 심금을 울린다면 그거 자체로도 예술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즐길 때 비로소 각자가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 그런 것들 자체도 예술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김혜민 작가님의 서정이라는 작품을 먼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비디오 아트로 이루어지고 두 가지의 화면이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 굉장한 흥미를 느껴서 이 두 가지의 작품이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이 될 때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궁금해서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민 작가님의 연습곡의 연습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품이 음악과 움직임 같은 거에서 음악과 무용 그리고 이 카메라에 담게 되는 비디오로 음악과 움직임을 이용한 퍼포먼스 작품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다음 작품은 파트타임 스위트의 나를 기다려 추락하는 비행선에서 라는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비디오 아트고 뉴미디어로 분류가 되는 작품인데요. 이 화면으로 봤을 때 저는 VR인가 싶었어요. 이 화면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 영상을 17분 정도로 진행되는 이 영상을 직접 보게 된다면 여기서 담고 있는 의미들 그리고 작가님이 표현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느끼고 싶어서 제가 좀 개인적인 마음으로 한번 직접 감상해보고 싶어서 선택하게 된 작품입니다. 송상희 작가님의 메멘토 모리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거는 설치 작품인데요. 이 안에 송상희 작가님께서 이제 작품 안에 내포되어 있는 권력 구조나 여성이 갖고 있는 어쩌면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작품에 의미를 담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되게 설치 예술로서 이루어지는 게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더 재밌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에릭 앤더슨 작가님의 The Crying Space for Seoul이라는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 또한 설치 예술인데요. 이 작품 안에 이제 관람객들이 직접 들어가게 되면서 작품과 하나 되는 느낌을 몸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지 않아서 저는 제목으로 조금 유추를 해보았어요. 서울이 사실 제목이 흥미롭고 이 작품에 갖고 있는 색감이 흥미로워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설치 예술을 직접 좀 느낄 수 있다면 더 흥미롭게 작품을 관람하는데 흥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지영이라고 하고요. 전 지금 그 대학원에서 그 박물관 미술관 교육을 전공하고 있어요. 석사. 원래는 미술을 했었어요. 학사 때. 네, 했는데 근데 제가 작가에는 그렇게 재능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뒤늦게서야 그 진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마침 제가 평소에 메일로 그런 미술관이나 그런 박물관 관련 정보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방학하면서 그냥 할 것도 없고 하니까 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마침 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그 작가님이 하시는 워크숍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제가 그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어느 정도 맞는 게 있어가지고 아 진짜 이런 기회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면서 솔직히 뭐 반신반의 뭐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운 좋게 돼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혹시 배우셨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맞는 게 요즘은 박물관 보통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관에서 기획을 하고 이렇게 전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추세보다는 점점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웠어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한국엔 아직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사례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마침 작가님께서 이런 좋은 워크숍을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네요. 저는 예술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냥 예술을 일단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도 일단 뭐 글을 모른다거나 해도 일단 뭐 몸짓이라거나 뭐 표정이라거나 그런 걸로도 충분히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뭐 행위 예술의 일종이고 한데 제가 작가를 좀 저한테 안 맞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런 표현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넣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부 생활을 할 때 작가의 좀 기질이 있는 좀 잘하는 친구들 보면 다 작업 하나하나에도 다 자기만의 철학이 다 있고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좀 가볍게 즐기는 걸 더 선호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저 영역까지는 못 가겠다 하면서 좀 일찌감치 포기한 것도 있어요. 그림을 좋아하긴 했지만 뭐 물론 지금도 그림을 좋아하지만 그리고 또 지금 문득 생각난 건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서 최우란 작가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작가님 보면 작업들 제목이 다 이상해요. 이상한 뭐 학명 같은 걸 넣는다거나 좀 무슨 뭐였지 뭐 우로보로스 뭐 쿠스토스카브 막 이런 식으로 들으면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게 딱 정확하게 이건 뭐다 이렇게 정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막 틀에 언어라는 틀에 박혀가지고 그 이상의 상상을 하면서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좀 어렵게 풀어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거 없이 그냥 예술은 표현도 그렇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작업을 보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막 받아들이고 하는 것도 예술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최우람 작가님 작업을 좋아해서, 네, 사실 최우람 작가님 작업이 막 작품마다 다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세계관이 따로 있어요. 작가님만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계로 된 생명체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인데 기계로 됐으니까 이게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키네틱 아트라고 제가 그걸 좋아해서 사실 제가 작업들 전부 다 키네틱 아트로 했거든요. 그냥 제가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일단 보시면 특히 의미보다는 진짜 어디서 진짜 어딘가 존재할 것 같은 그런 생명체를 가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있거든요. 보면 저 팔다리가 이렇게 조금씩 위로 움직여요. 근데 큰 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품을 구성하고 있는 조그만 것들도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약간 좀 바다의 말미잘 같은 게 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진짜 살아있는 것 같고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이렇게 좀 함께 보고 싶어가지고 이 작업을 선정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시던 분인데 작업을 보니까
또 아까 그 최우람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금속으로 되어 있는 좀 더 기계적이고 섬세한 느낌이었으면 이건 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 아날로그하고 그런 느낌의 키네틱 아트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아까 그 최우람 작가님 작업처럼 이거는 그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이렇게 와서 그 간섭을 해야지 움직인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센서로 이렇게 감지를 하면 그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이거 영상 보니까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조그맣게 어린아이 같은 게 있는데 이 어린아이 팔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기계와 인간이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김윤철 작가님 작업인데 근데 이분 건 제가 좀 저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작업 보면 솔직히 예술보다는 약간 좀 공학, 좀 기계, 좀 과학 그런 거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보니까 실제로 그 과학시설에 있는 그 연구원이랑 같이 뭐 작업하기도 하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거랑 또 그 아르고스라는 작업이랑 같이 연동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르고스가 그 그리스에 나오는 그 거인인데 그 아르고스란 작업이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커다란 눈 같은 안구 같은 게 두 개가 떠 있어요. 그 기계로 돼 있는 안구 같은 게. 그래서 그 안구로 그 뭐 입자를 뭐 검출할 때마다 이 그 아르고스에서 그 이쪽 이거 여기 그 임펄스라는 장치에 신호를 보낸대요. 그러면 여기는 뭐 펌프랑 실린더 관들을 이렇게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공기방울과 파동을 이렇게 일으킨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딱 보면 진짜 좀 예술보다는 약간 좀 과학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또 보면 이분 말씀 중에 흥미로웠던 게 그 과학과 예술은 원래 한 뿌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과학자한테는 뭐 예술적 상상력이 있고 그리고 예술가는 과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 보면 그 예술과 과학은 그러니까 얼핏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같은 거다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큰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뭐 떠오르는 지구달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 뭐 지구의 종말이 올 경우 뭐 외계 행성에 교신할 수 있도록 그 사하라의 한복판에 그 인공달을 띄운다라는 약간 좀 로맨틱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인 문워커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워커의 그 설정을 보면 그 무인 무선 조종 차량인데 그 미지 세계를 이렇게 오가면서 탐색 작업을 하는 그런 용도래요. 그러니까 이거 듣고서 제가 처음 떠올린 건 문워커라고 해서 진짜로 달 탐사대에서 보낸 그 탐사선이 직접 움직이면서 이렇게 탐사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자신만의 그 세계관에 투영시켜가지고 이렇게 자신만의 해석으로 작업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그 이게 작가분만의 세계의 일부를 이렇게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작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승윤이라고 하고요. 저도 사실 음악을 전공했고 지금 이제 전문 피아니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피아노를 공부하다 보니까 음악사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미술과 겹치는 것들 또 사회적인 그런 많은 이슈들이 그 안에 녹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공부하는 데 더 흥미를 일으키게 하는 요소들이 돼서 원래 이제 학생일 때부터 미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술사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전시회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가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좋은 게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데 요번에 이걸 보게 돼서 그래서 한번 참여하면 좋겠다 싶어서 네,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예술에 대한 생각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치면서 또 전공하고 이제 어떤 연주자로 활동을 하면서 계속 바뀌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서는 예술은 그냥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들에게 어떤 아름다움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했던 시점에서 요즘에는
예술이 갖고 있는 힘이 꽤 크고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메시지도 많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이제 깨우는 그런 메시지도 던질 수 있는데 예술이 너무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역할을 사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예술가들이 던지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그 작품 뭐 예술가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스스로 느껴지는 어떤 갖게 되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그 메시지를 본인이 받아들이고 그걸 소화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이제 개개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사회에서나 세계적으로나 그런 정치적으로나 그런 어떤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예술가들이 좀 짚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품들이나 아니면은 또 어떤 콜라보 같은 거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걸 좀 쉽고 또 좀 더 창의적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그 청경자 선생님의 작품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제가 사실 이번에 이제 제가 작품을 고른 주제는 이렇게 뭐랄까 계절을 좀 나타내는 작품들을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들을 좀 보여주고 그런 작품들을 위주로 골랐는데 그것에 요즘 좀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런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돼가지고 그 위주로 많이 골랐습니다. 일단 학부 때는 실내 건축을 전공을 하고요.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서양 미술사를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전공만 그다음에 그냥 현재는 지역에서 그냥 미술사 강의, 미술 감상 수업 이제 이런 거를 진행을 하면서 어쨌든 미술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시립미술관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SNS나 이런 걸 항상 소식을 받아 보는데 그래서 그때 이게 들어왔을 때 사실 그동안 뭐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어떤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솔직히 그렇게 막 끌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뭔가 같이 하면서 실제 전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여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먼저 접근하지 않고 일단은 그 소장품들을 한번 다 봤어요. 다 보면서 그 중에서 이제 뭔가 마음에 와 닿는 걸 이제 고르다 보니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었냐면 그 왜 코로나 때문에 왜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가 완전 텅 비어버린 그 도시의 모습들이 사진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도시의 어떤 채워짐과 빈 것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했던 게 이제 권오상에 이것 딱 보고선 그냥 딱 일단 떠오른 거는 시골지와 서울지라는 그 동화가 떠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쥐가 나와서 있는 쥐와 치즈가 나와도 있겠지만 이 안에서 뭔가 서로 도시 간에서 서울과 시골로 오가는 뭔가 좀 이런 공간감을 좀 느꼈었고 제가 또 이여운의 청킹 맨션이라는 이것도 딱 이미지가 봤을 때 번화한 어떤 도시 어떤 상가의 모습인데 비어버린 당연히 있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이 비어버린 그런 느낌에서 이 작품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김윤신의 피안 넘버 2. 이것은 뭐 나무를 어떻게 보면 나무 조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 어떤 의미를 떠나서 그냥 딱 어떤 조형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커다란 하나의 나무를 사람이 어떤 인위적으로 깎고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점점 가는 게 어떤 인간이 만들어 나간 도시의 모습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런 채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자연의 가한 인공의 모습, 이것도 이 안에 어떤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어떤 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김유신의 이 피안 넘버 2를 또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신일의
절대적으로 보다라는 작품을 선정을 했는데 이 작품은 이제 이 작품 설명을 보니까 사실은 이게 문자들을 겹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로 서로 소통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언어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소통되지 않는 언어, 문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언어라는 것도 이제 이제 벗어나서 이게 언어라는 걸 몰랐을 때는 그냥 단순히 어떤 조형물로 생각이 되고 이게 이 공간에 이렇게 띄엄띄엄 놓여 있는 게 제가 보는 어떤 뭐 빌딩의 모습 같기도 하고 어떤 건물의 창의 모습 같기도 하고 이게 열리고 그러니까 개폐 그러니까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고 이렇게 돼서 문자를 벗어난 또 하나의 어떤 도시적인 공간을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김신일의 이 작품을 선택을 했고요. 장강자의 정글 속으로 떨어지는 야누스. 이거는 일단은 제목부터가 어떤 이제 되게 좀 명확하게 좀 와 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누스라는 게 서로 이제 어떤 극적인 반대적인 이런 성향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의미의 서로 반대되는 성향들이 나타나서 건물들도 보면은 일단 뭐 닫혀 있는 직육면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또 다른 것들이 서로 다 겹쳐지면서 이게 닫힌 공간인지 열린 공간인지 이런 것도 조금 착각하게 만들고 그 위에 있는 사람도 딱 명확하게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 비움과 채움 아니면 뭐 낮과 밤, 밝음과 어두움 뭐 이런 것들 이런 도시의 모습들을 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강자의 이 작품을 선택을 했습니다.